엄마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엄마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데. 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저희도 저희만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고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내가 6억이 넘는 돈 들여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그건 결혼할 때 주신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30년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며 키운 딸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 딸 명의 집에 남편 몰래 1억 5천만 원 근저당이 잡혀 있더군요. 그 돈으로 사위가 강남에 오피스텔 투자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선물도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실화입니다. 73세 어머니가 평생 식당에서 허리 휘어가며 모은 돈으로 딸에게 집을 사줬지만 결국 법정에서 그 집을 되찾아야 했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어머니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3세 박정숙입니다. 평생을 작은 식당 주방에서 살아왔어요. 거창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니 눈물부터 앞서네요. 남편은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첫 차를 몰러 나가고 저는 5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30년 넘게 똑같은 메뉴를 만들었지만 단 하루도 대충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는 진짜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딸 민지를 키웠으니까요. 민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늘 반에서 1, 2등을 다투었고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특목고에 합격했어요. 여보, 우리 민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남편이 딸의 성적표를 보며 흐뭇해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하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돈이 물 쓰듯 나갔습니다. 저는 식당 일 외에도 주말마다 출장 뷔페 보조로 나갔고 남편은 버스 운전 끝나고 대리운전까지 했어요.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생기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참았습니다. 민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거든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경영학과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식당 주방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장님, 따님이 서울대 붙었다면서요. 축하해요. 단골 손님들이 모두 축하해 주시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식당 주인 딸이 서울대 갔다고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대학 4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어요. 등록금, 생활비, 책값. 민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줬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껴가며 딸에게 보냈어요. 남편도 당뇨가 있어서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약값 아끼려고 병원 가는 걸 미루곤 했습니다. 민지 앞날이 더 중요했거든요. 민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중은행에 취직했습니다. 행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PB라고 하더군요. 처음 월급날 민지가 용돈을 가져다 줬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엄마 아빠,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민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민지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지가 데려온 예비 사위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IT 회사 과장이라고 하더군요. 키도 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지를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첫 만남에서 사위가 공손하게 인사하던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도 괜찮은 사위감 같네라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신혼집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과 우리가 살던 집을 팔아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줬어요. 6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이었지만 딸의 새 출발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랑 아빠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모셔야 한다. 알겠지? 엄마, 당연하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고 사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서에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명확히 명시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객들 앞에서 사위가 좋은 장모님, 장인 어른을 만나서 행운입니다라고 인사하던 모습을 보며 정말 똑똑한 사위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는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딸에게 집을 사주느라 정작 저희는 월세로 살게 됐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말이 짧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민지야, 엄마가 너 좋아하는 동태전 부쳐놨는데 가져다 줄까? 엄마, 우리 요즘 너무 바빠. 그냥 냉동실에 넣어놔. 주말에 한번 딸 얼굴이 보고 싶어서 신혼집에 들러보려고 하면 사위가 전화를 받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뵙죠.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추석이 되어도 오지 않았어요. 민지야, 추석인데 집에 와야지. 송편도 빚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어놨어. 엄마, 미안해. 시댁에 먼저 가야 해서. 다음 명절에는 꼭 갈게.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지야, 설이야. 떡국은 먹고 가야지. 엄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나면 갈게. 이유는 늘 있었어요. 시댁 방문, 회사 일, 사위 친구 결혼식. 한 번은 서울에 조카 돌잔치 참석차 갔다가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사위가 인터폰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저희도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무슨 손님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6억이 넘는 돈을 들여 사준 집인데, 내 딸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왔을 때 딸의 표정도 불편해 보였어요. 엄마,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계획이 있잖아요. 민지야. 엄마가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저도 바빠요. 오늘은 정말 안 돼요. 결국 현관 앞에서 10분도 채 서 있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민지가 왜 저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여보, 진정해요. 애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어요. 딸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서 찾아갔는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엄마, 문 앞에 두고 가요. 나중에 먹을게. 인터폰으로만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치 음식 배달하러 온 사람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부인, 환자분이 간암 말기입니다.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버스 핸들을 잡고 대리운전까지 하며 딸을 키운 남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간암 말기래. 빨리 병원에 와봐야겠다.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온 남편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민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가겠다고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주말에 가겠다고요. 민지야, 아빠가 말기래. 말기. 얼마 못 사신대. 엄마,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지금은 안 돼요. 주말에 꼭 갈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여보, 민지 온대? 주말에 온다는데요. 그래, 애도 바쁠 텐데. 남편은 실망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눈가에 서린 서운함을. 그 주말에도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 상태 어떠세요? 주말에 갑자기 시댁일이 생겨서.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내 아버지가 다 죽어가는데 시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엄마, 왜 그렇게 화내세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자 전화 너머로 사위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야, 장모님이 또 화내시네. 전화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거구나. 가족이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구나. 결국 남편의 수술 날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7시간 동안 수술실 앞에서 혼자 기다렸어요. 보호자분, 할머님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요? 간호사가 물어볼 때마다 부끄러웠습니다. 딸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남편은 민지를 기다렸습니다. 여보, 민지가 언제 올까? 내가 너무 아픈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몸무게가 15kg나 줄었는데도 딸 걱정만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한 번은 남편이 저에게 힘없이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민지가 만든 밥 한 번만 먹어보고 싶은데. 민지가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김밥 만들어 달라고 졸라서 만들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하던 게 생각나네. 이젠 내가 민지한테 밥 한 번 해달라고 해볼까?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내가 민지한테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제발. 아빠가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시간 내서 한 번만 와라. 아빠가 정말 많이 아프시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사위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가 병원 가면 혼자 있어야 해서 힘들어해요. 좀 더 여유 있을 때 갈게요. 사위가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시아버지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그래도 며칠 후에는 마지못해 사위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정말 형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사위는 마스크를 두 겹 끼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서 있더군요. 민지는 무엇이 급한지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지야, 가까이 와봐. 아빠 손 좀 잡아보자. 남편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는데 민지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겨우 몇 초간 손을 잡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러고는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엔 민지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남편에게 보이는 태도를 보면서 서서히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딸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모를 부담스러운 짐으로 생각하게 됐을까? 제가 미처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결혼하면서 이렇게 변한 건가요?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가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만 했던 탓인지 민지와 제대로 된 가족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바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민지는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지가 나간 사이 사위가 다가와서 한 말이었어요. 장인어른, 빨리 쾌차하셔야죠.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장모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요. 투병 중인 시아버지 앞에서 그것도 힘겹게 누워있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대학 나온 사람이 맞나? 다 죽어가는 장인에게 할 말인가?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민지가 병실로 돌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엄마, 저희 이제 우리가 볼게요. 저도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러고는 다른 병실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좀 더 좋은 병실로 옮기시면 안 될까요? 여기는 너무 시설이 안 좋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딸이 저희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늙고 초라한 식당 주인 엄마, 병든 버스 기사 아버지가 창피한 듯 했습니다. 사위 앞에서 체면이 서지 않아 사위 눈치를 보고 사는 듯 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로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저 돈만 받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기는구나. 결국 남편은 5개월간의 투병 끝에 제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면서요. 그 5개월 동안 민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사위가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겨우 4번 왔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새벽에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급히 간호사에게 뛰어갔더니 환자분이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 떨리는 손으로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아빠가 위독하시다. 지금 당장 와라. 절규하듯 소리쳤더니 이번에는 정말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사위까지 급히 데리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날 새벽 4시 20분. 마지막까지도 민지. 민지는 언제 와요? 우리 딸.
이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사랑하는 딸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정말 미안해요. 우리 민지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아주 작은 소리로 말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떠나버렸어요. 민지가 병실에 도착한 건 남편이 숨을 거둔 지 15분 후였습니다. 아빠, 아빠. 민지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민지와 사위를 봤을 때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사위는 검은 정장을 입고 와서는 조문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5개월 동안 투병했는데 갑자기라니. 한 번도 진정 어린 문병은 오지 않았으니까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 나왔겠죠. 조문객들은 사위가 참 착하네. 이렇게 상심하는 걸 보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씁쓸할 뿐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민지와 사위는 내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장례식장이 너무 춥지 않아요? 온도 좀 올려달라고 하세요. 엄마,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다른 곳에서 시키면 안 돼요. 장례식장에 조문 오신 손님들 음식도 챙겨보고 도우미도 관리하고 상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불평만 늘어놓았어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말이에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발인날이었습니다. 상여를 따라가면서 사위가 민지에게 속삭이는 말을 들었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오늘 저녁에 약속 있잖아. 시아버지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사위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핸드폰만 자꾸 쳐다보더군요. 아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남편이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동안 남편 간병비며 장례비며 돈도 많이 들었는데 딸 내외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고 무심했습니다. 막상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너무 황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 이제라도 딸과 가족답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혼자 남겨진 이 외로움을 딸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7일째 되던 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민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딸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민지가 나왔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군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민지야. 엄마 아빠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그때 뒤에서 사위가 나왔어요. 장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사위니까 조금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식사는 하셨어요? 민지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뭔가 시켜드릴게요.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치킨 배달이라니.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지야, 이제 아빠도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지내기가 참 쓸쓸하다.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사위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민지도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민지가 말을 꺼냈지만 사위가 먼저 나섰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좀. 민지야, 엄마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작은 방 하나만. 아니면 거실 한 구석이라도. 엄마 안 돼요. 이 집은 신혼집이잖아요. 저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제가 그때 말했어요. 민지야, 이 집이 누가 돈 들여 산 집인지 알고 있지? 엄마랑 아빠가 평생 모은 돈 6억 5천으로 산 집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부양조건부 증여라고. 사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그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했잖니. 결혼할 때 분명히 말했어. 너희가 모시겠다고 했고. 그건 그땐 그랬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민지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자기 엄마와 남편이 큰 소리를 내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계속 말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결혼할 때 장모님과 함께 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민지도 평소에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함께 살자고 하시면. 갑자기? 내장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왔는데 갑자기라고. 어쨌든 안 돼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화가 폭발했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제 목소리가 떨리면서 커졌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나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나가라고. 손까지 벌벌 떨렸어요.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본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니.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여보, 진정해요라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저를 말릴 사람도 없었어요. 엄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이미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도 제 집이라고요. 민지도 지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조건부 증여라고 했잖아.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무효다. 그런 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21세기인데 누가 그런 걸 지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옛날 얘기라고요. 21세기라서 부모 부양은 안 해도 된다고요. 사위가 다시 말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민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작은 원룸이라도 구하시면 오히려 자유로우실 텐데요. 서로 간섭 안 하고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아이들은 진짜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6억 5천이나 하는 집을 사준 엄마를, 평생을 희생한 엄마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니 증여를 취소하겠다. 사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장모님, 그게 되는 줄 아세요? 이미 등기도 끝났는데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고 봐라. 법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그냥 넘어갈 줄 아냐?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 다음 날 아침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아보려고요.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법무사가 저를 보더니 의아해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법무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남편과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겨뒀거든요. 법무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중요합니다. 증거요? 그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악착같이 준비했어요.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민지와 사위가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았고,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 내역도 모았습니다. 장례식장 조물록도 가져왔어요. 3일간 장례를 치렀는데 사위가 얼마나 성의 없이 행동했는지 목격한 증인들도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이라는 긴 이름의 소송이었어요. 73세 할머니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딸이에요. 민지야, 나쁜 딸이 아니라면 왜 내 아버지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냐? 5개월 동안 겨우 4번이 전부였잖아. 그것도 10분씩만. 엄마, 그건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그리고 사위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제가 병원 가면 혼자 있어야 해서. 상황. 내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무슨 상황이 그보다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는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있더군요. 장모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늦었다. 끝까지 해보자. 첫 번째 법정에 갔을 때 민지와 사위는 비싼 정장을 입고 큰 법무법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아마 73세 할머니 혼자라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거만하게 말했어요.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법무사가 단호하게 나섰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어요. 남편의 5개월 투병 과정, 민지와 사위의 냉정한 무관심, 장례식에서의 모욕적인 태도, 모든 것을 눈물을 참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김민지는 5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4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배우자는 병원 냄새가 싫다며 죽어가는 장인의 문병을 최소화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우리 측 법무사가 그 말을 할 때 민지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계속 변호사와 뭔가를 급히 속삭이고 있었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2번째 재판이었어요. 병원에서 5개월간 남편을 돌봐준 간병인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분의 증언은 정말 가슴 아팠어요. 5개월 동안 간병을 했는데 딸과 사위가 정말 거의 오지 않았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민지는 언제 와요? 라고 제게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사위분은 와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때 재판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민지에게 물어봤어요. 피고인은 아버지의 임종 때 참석했습니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참석했습니다. 그럼 임종 전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문병을 갔습니까? 민지가 말을 못하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말이에요. 변호사가 당황해서 대신 답했어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5개월이라는 투병 기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법정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3번째 재판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지가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된 거였어요. 양심적인 친구가 제보해 준 거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유유 남편이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혀졌을 때 방청석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사위는 아예 뒤돌아 앉아서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재판장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피고 김민지,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그건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표현이었고 그냥 하소연한 거였는데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민지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제가 사준 집에 1억 5천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 동의도 없이 말이죠. 이건 뭡니까? 제가 준 집에 왜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까? 장모님, 그건 제 사업 자금 때문에 내 동의도 없이 내가 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고요. 법무사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그 돈으로 사위가 강남에 소형 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재판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어요.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그 순간 민지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미 늦었어. 제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법이 판단한 일이야. 이제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법원을 나오는데 민지가 울먹이며 따라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아빠한테도 죄송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민지를 쳐다봤어요. 제가 피땀 흘려 키운 딸, 서울대까지 보낸 자랑스러운 딸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느껴졌어요. 민지야, 기회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마무리. 한 달 후 딸 민지와 사위는 그 6억 5천짜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집이
다시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는 그 넓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민지에게서 연락이 와요. 엄마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마치 남에게 하듯 인사하더군요. 저도 잘 지내라라고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사위는 전화를 바꿔보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민지가 엄마 사위가 인사드린다고 하네요 라고 말하길래 기다렸는데 결국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어요.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73년을 살면서 아주 늦게 뼈 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면 자식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때로는 단호해질 줄 알아야 해요.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남편이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남편도 가끔은 여보, 왜 그랬어? 우리 민지를. 하면서 슬퍼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여보, 정말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무리 서운하고 배신감이 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혈육인데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린 게 정말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좀 더 관대했어야 했던 건 아닌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로 다시 봄을 지나 여름이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민지에게 사줬던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넓고 쓸쓸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가꾸던 베란다 화분들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30년 넘게 만들던 김치찌개를 혼자 끓여 먹습니다. 가끔 단골 손님들이 전화를 해요.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식당 그만두시고 많이 심심하시죠? 괜찮아요. 이제 좀 쉬어야죠, 뭐. 그렇게 대답하지만 사실 심심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지난달에는 민지에게서 택배가 왔어요. 건강식품이었습니다. 메모지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엄마 건강 챙기세요. 마이너스 민지.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안부 인사도 없이. 그냥 그 한 줄. 택배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더군요. 이게 우리 모녀 관계의 끝인가 싶어서요. 건강식품을 보관함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민지도 나름대로 미안한가 보다. 하지만 직접 전화할 용기는 없는 거겠지. 그래도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따님은 요즘 안 오세요? 예전에는 자주 보였는데. 네, 바쁜가 봐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내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야경이 참 예쁘더군요. 제가 평생 식당 주방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곳에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아니면 잘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딸인데 우리가 죽어갈 때조차 외면했잖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민지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와서 제 가슴에 달아주던 딸이었는데, 중학교 때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편하게 해드릴 거야라고 말하던 아이였는데,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결혼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변한 거죠. 아니, 어쩌면 저희가 너무 모든 걸 해줘서 당연하게 여기게 만든 건 아닐까요? 배고프다는 소리만 하면 밥을 차려주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조건 주고 결혼한다니까 6억이 넘는 집까지 사줬으니. 민지는 부모의 희생을 사랑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겠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사위의 영향을 받아서 더욱 변했을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시댁, 친정 가리지 않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게 독립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하지만 독립과 불효는 다른 거잖아요. 돈만 받아가고 떠나는 건 독립이 아니라 그냥 이기주의죠. 며칠 전에는 식당 시절 단골이셨던 김 사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따님한테 소송당했다면서요. 아니, 소송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워요. 제대로 된 자식 하나 키우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김 사장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그래도 잘하신 거예요. 끝까지 당하고만 살 순 없잖아요. 당신도 존엄이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네, 맞아요. 저도 존엄이 있는 사람이에요. 73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해끼친 적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딸에게 모든 걸 다 줬다고 해서 제 존엄까지 내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녁을 먹고 베란다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 해가 천천히 지고 있어요. 붉은 노을이 참 아름답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민지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그때는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너무 많이 상처받았고 남편을 혼자 떠나보낸 슬픔도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만약 민지가 돌아온다면 그건 집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엄마가 그리워서 아빠에게 미안해서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하러 와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과나 의무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남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여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참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민지. 언젠가는 깨닫겠죠.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게 중얼거리고 영정 앞에 물 한 잔을 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민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여전히 사위와 찍은 여행 사진이더군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살아갈 테니까.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혼자일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니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며 살다가 결국 짐처럼 버려지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민지도 깨달을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때는 아마 민지도 부모가 됐을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비로소 알게 되겠죠. 부모의 마음을. 그리고 그때 후회하겠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거예요. 저도 언제까지 살지 모르고 민지가 깨달았을 때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후회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이시라면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 하지 마세요.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자식이라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세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울며 후회해봤자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쉿. 욕망의 끝.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3세 박정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